서울의 가을 하늘이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붉게 물들었다. 여의도 금융중심가의 고층 건물들 사이로 석양이 스며들며 차가운 유리창에 금빛 반사를 만들어냈다. 도시는 서서히 어둠에 잠기고 있었지만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의 리듬은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김준호, 42살의 남자는 테크노바 그룹 회장실 창가에 서서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회사는 한국 최고의 기술 기업으로 성장했고 그의 이름은 경제신문 일면을 장식하는 단골 인물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신문도 그 어떤 경제 분석가도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상처를 읽어내지 못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숨겨진 텅 빈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회장님, 이사회 보고서와 내일 일정표입니다.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고 책상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다. 준호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차가운 반응에 익숙해진 비서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을 나갔다. 그가 떠나자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서류 뭉치 옆에 놓인 작은 액자에는 한 여자와 2명의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영원히 멈춰버린 웃음이었다. 5년 전 그날, 준호의 세상은 멈췄다. 사랑하는 아내 윤서연과 쌍둥이 딸 지민과 지연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그날 이후 준호는 살아있지 않은 사람처럼 존재했다. 그의 인생은 오직 일과 성공이라는 껍데기 안에 갇혀 있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와 일했다. 잠시라도 멈추면 상실의 고통이 그를 삼켜버릴 것만 같았다.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나았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이 나았다.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나았다. 준호는 책상으로 돌아와 서류를 넘겨보았다. 숫자와 그래프가 가득한 페이지들을 기계적으로 훑어보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오늘은 서연의 생일이었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38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것이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준호는 집에 가고 싶지 않았다. 한남동의 호화로운 저택은 그에게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감옥일 뿐이었다. 텅 빈 공간, 울리지 않는 웃음소리, 영원히 닫힌 아이들의 방문. 오늘은 산책이나 할까? 준호는 중얼거렸다. 어쩌면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의 마음속 무거운 생각들을 잠시나마 날려버릴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남산공원은 해가 지면서 점차 한적해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준호는 천천히 공원 산책로를 걸었다. 단풍이 든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흩뜨렸다. 그는 오랜만에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파스락거리는 낙엽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근,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그때였다. 아저씨, 이 목걸이 사실래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어왔다. 준호는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돌아보니 2명의 똑같이 생긴 소녀가 서 있었다. 아마도 10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였다. 검은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묶은 소녀들은 커다란 갈색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낡았지만 깨끗한 교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그중 한 소녀가 작은 손에 은목걸이를 들고 있었다. 심장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오래된 은목걸이였다. 이거 정말 특별한 거예요, 소녀가 말했다. 엄마 약값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준호는 그 목걸이를 자세히 보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심장 모양 펜던트에 새겨진 작은 덩굴 무늬, 뒷면에 영원히 사랑해라는 문구. 그것은 5년 전 서연의 생일에 그가 특별히 주문 제작해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다. 서연이 사고 당일 하고 있었던 그녀와 함께 땅에 붙였어야 할 그 목걸이가 어떻게 이 낯선 소녀의 손에 들려있을 수 있단 말인가? 얼마예요? 준호는 놀란 마음을 감추며 물었다. 2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눈빛을 교환했다. 그냥 도와주실 만큼만요. 첫 번째 소녀가 대답했다.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병원비가 필요해요. 준호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꺼내 50만 원을 꺼냈다. 소녀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이걸로 도움이 될까? 그가 물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2번째 소녀가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제 엄마 약값을 낼 수 있어요. 준호는 돈을 건네며 목걸이를 받았다. 차가운 은이 그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서연이 처음 이 목걸이를 받았을 때의 기쁜 표정,
그녀의 목에 걸어주던 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가 이 목걸이를 했던 그날. 소녀들은 감사 인사를 연거푸하며 돈을 꼭 쥐고 사라졌다. 준호는 그들이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평소에 준호라면 그냥 지나쳤을 일이었다. 하지만 오늘 서연의 생일에 그녀의 목걸이를 우연히 마주한 이 순간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이상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휴대폰을 꺼냈다. 강비서, 지금 남산공원 동쪽 입구로 와주게. 그리고 2명의 어린 소녀들을 조용히 따라가봐. 내가 위치를 보내겠네. 전화를 끊은 준호는 소녀들이 사라진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곧 그들을 발견했다. 2 소녀는 공원 출구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준호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그들을 따라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솟아올랐다. 이 목걸이는 어디서 왔을까? 아이들의 어머니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서연의 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준호의 검은색 고급 세단이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지시를 내렸다. 저 아이들을 따라가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게. 네, 회장님. 강 비서는 준호의 이상한 행동에 의문을 품었지만 묻지 않았다. 5년 동안 그를 보좌 하면서 그는 준호의 변덕에 익숙해져 있었다. 준호는 뒷좌석에 앉아 손에 쥔 목걸이를 바라보았다. 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다. 목걸이 뒷면에 새겨진 영원히 사랑해라는 문구가 그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영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랑? 그것은 오직 상실과 고통만을 가져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준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차는 강남의 번화가를 지나 한강 건너 마포 쪽으로 향했다. 점점 화려한 빌딩들이 사라지고 낡은 주택가가 나타났다. 마침내 차는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췄다. 저기 있습니다, 회장님. 강 비서가 창밖을 가리켰다. 2 소녀가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여기서 기다리게. 준호는 차에서 내렸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준호는 이곳이 자신의 세계와 얼마나 다른지 실감했다. 넘쳐나는 생활 냄새, 빨래가 널린 좁은 베란다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가정집에서 풍겨나오는 음식 냄새. 낡은 건물의 입구에 들어서자 어두운 계단이 나타났다. 전등 하나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던졌다. 준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3층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소녀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우리가 돈을 구했어요. 이제 약값을 낼 수 있어요. 준호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그가 지금 하려는 일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목걸이의 무게가 주머니 속에서 그를 재촉하는 것 같았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소녀 중 한 명이 나타났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아저씨, 그녀가 외쳤다. 들어가도 될까? 준호가 물었다. 소녀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활짝 열었다. 좁은 원룸 안에는 이불 위에 누운 한 여성이 있었다. 창백한 얼굴에 깊은 피로가 서린 모습이었지만 준호의 심장은 또 한 번 멈춘 듯했다. 그녀의 얼굴. 서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누구세요? 이불 위의 여성이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우리한테 돈을 주셨어요. 목걸이를 사주셨어요. 2번째 소녀가 신이 나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이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적 힘이 없어 보였다. 아이들이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해서요. 괜찮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전 박소연이에요. 여성이 약한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들은 다영이와 다은이에요. 많이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소연, 서연, 이름조차 비슷했다. 준호는 혼란스러움을 감추며 물었다.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요. 소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갑자기 기침이 터져 나왔다. 기침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그녀는 대답했다. 만성 신부전증이에요. 요즘은 약값도 못 내고 있었어요. 다영이와 다은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어린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준호는 결심한 듯 말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우린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인데 게다가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 차가 아래 있어요. 지금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소연은 망설였지만 다시 기침이 나오며 몸을 떨었다. 이번에는 기침이 더 심해 보였고 손수건에 피가 묻어났다. 엄마, 다영이 외쳤다. 준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소연에게 다가갔다. 엎혀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소연이 항의할 틈도 없이 준호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너무 가벼웠다. 소연은 몸무게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아이들, 엄마 약을 챙겨주세요. 준호가 말했다. 다영과 다은은 서둘러 작은 약통을 가방에 넣고 준호를 따라 나섰다. 비좁은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가면서 준호는 소연의 얼굴을 흘깃 바라보았다. 창백했지만 그 얼굴에는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자신의 고통보다 아이들을 더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강 비서는 차 앞에서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는 재빨리 차 문을 열어 준호가 소연을 뒷좌석에 눕힐 수 있도록 도왔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준호가 지시했다. 최대한 빨리. 다영과 다은은 엄마 옆에 꼭 붙어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연은 약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얼굴은 계속해서 창백해졌다. 차는 빠르게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병원에 연락했다. 김준호입니다. 응급 환자를 데리고 10분 내로 도착합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 주세요. 그는 소연의 상태를 간략히 설명했다. 전화를 끊은 준호는 소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그는 갑자기 생각했다. 왜 내가 이러고 있지? 이 사람들은 나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하지만 그 순간 소연이 약하게 기침하며 몸을 떨었고 다영과 다은의 걱정 어린 눈빛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준호는 알았다. 그는 도울 수밖에 없었다. 아니, 도와야만 했다. 이것이 운명이라면 그는 한번 받아들여 보기로 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은 준호의 도착과 함께 분주해졌다. 그의 이름은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즉시 달려왔고 소연은 신속하게 진찰을 받았다. 심부전 악화와 심각한 탈수 상태입니다. 즉시 입원하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준호가 말했다. 소연이 중환자실로 옮겨지는 동안 다영과 다은은 준호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의 작은 손이 그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있었다. 엄마, 괜찮을까요? 다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몸을 낮추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었다. 걱정 마. 이곳은 최고의 병원이야. 엄마는 곧 좋아질 거야. 정말요? 다영이 희망을 담아 물었다. 정말이야. 준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다. 몇 시간이 지나고 의사가 다시 나타났다. 환자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집중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용 걱정은 마세요.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의사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면회는 내일부터 가능합니다. 오늘은 환자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다영과 다은의 실망한 표정을 본 준호는 다시 의사에게 물었다. 아이들이 잠시만 엄마를 볼 수는 없을까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5분만요. 아이들은 중환자실 문 앞에서 소독제로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쓴 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유리창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다영과 다은은 잠든 엄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무언가 속삭였다. 그들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준호의 마음이 묘하게 아팠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딸들과 같은 나이였다. 지민과 지연도 지금쯤이면 10살이었을 것이다. 이 아이들처럼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서로의 비밀을 나누고. 잠시 후 아이들이 나왔다. 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조금은 안심한 표정이었다. 엄마가 자고 있어요. 하지만 손을 꼭 잡아줬어요. 다영이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은이 물었다. 그 작은 목소리에는 아이라기엔 너무 현실적인 걱정이 묻어 있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이 아이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 어머니 없이 그 좁은 원룸에서 밤을 보내게 할 수는 없었다. 오늘 밤은 내 집에서 지내자 제안했다. 내일 다시 엄마를 보러 오면 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망설였다. 하지만 우리 학교 가방이랑 교복? 걱정 마. 내가 모두 챙겨줄게. 준호가 말했다. 강비서, 아이들 집에 들러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게. 그는 다영과 다은에게 열쇠를 받아 강비서에게 건넸다. 내일 학교 갈 거 다 챙겨오게. 네, 회장님. 강비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떠났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늦은 저녁을 먹은 후 준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한남동의 자신의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다영과 다은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작은 얼굴을 비추었다. 아저씨는 부자예요? 다은이 갑자기 물었다. 준호는 잠시 놀랐지만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런 편이야. 그런데 왜 우리를 도와주세요? 다영이 이어서 물었다. 우리는 아저씨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준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자신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목걸이? 소연의 얼굴이 서연과 닮았다는 사실? 아니면 그저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상실감? 가끔은 서로 모르는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거야. 그는 애매하게 대답했다.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을 때 다영과 다은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넓은 정원과 웅장한 현관, 그리고 높은 천장의 거실은 그들이 본 적 없는 세계였다. 여기가 아저씨 집이에요? 다영이 입을 벌린 채 물었다. 응. 준호가 대답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지낼 곳이야. 적어도 엄마가 건강해질 때까지는. 노파인 박 관리인이 그들을 맞이했다. 그녀는 5년 동안 이 텅 빈 집을 관리해왔고 준호의 개인적인 비극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였다. 회장님, 손님이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박 관리인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갑작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이 며칠 동안 여기 머물 겁니다. 2층 손님방을 준비해 주세요. 박 관리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다영과 다은을 바라보았다. 쌍둥이 소녀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만두고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아이들 배고프지 않을까요? 간식을 준비할까요? 준호는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배고파. 다영과 다은은 서로를 쳐다본 후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먹은 간단한 샌드위치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그럼 간식 좀 부탁해요. 준호가 말했다. 박 관리인이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준호는 아이들에게 집 안을 보여주었다. 넓은 거실, 식당, 서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2층의 손님방. 방은 넓고 쾌적했지만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한 냄새가 났다. 이 집은 너무 커요. 다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혼자 사세요? 준호는 잠시 멈칫했다. 그래, 혼자 살아? 외롭지 않으세요? 다영이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그 단순한 질문이 준호의 마음에 꽂혔다. 외로움? 그는 그것을 느낄 틈도 없이 일에 파묻혀 살아왔다. 아니, 어쩌면 그 외로움에서 도망치기 위해 일에 매달렸는지도 모른다. 가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외롭지 않겠네. 너희가 있으니까. 아이들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수한 미소가 준호의 굳게 닫힌 마음을 살짝 흔들었다. 박 관리인이 우유와 쿠키, 과일을 가져왔다. 아이들은 배고픈 듯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들을 지켜보며 문득 생각했다. 내 딸들이 살아있다면 지금쯤 저렇게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을까? 아이들이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든 후 준호는 서재로 향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여기에는 그가 억지로 잊으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서연과의 첫 만남, 결혼식, 쌍둥이의 탄생, 그리고 마지막 가족 여행.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각 사진마다 행복했던 순간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지금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순간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장의 사진에 멈췄다. 서연이 심장 모양 목걸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목걸이. 준호는 주머니에서 오늘 얻은 목걸이를 꺼내 사진과 비교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똑같은 목걸이였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서연은 분명 그 목걸이를 하고 사고를 당했다. 경찰 보고서에도 그녀의 소지품 목록에 은 목걸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확실히 기억했다. 준호는 갑자기 피로감을 느꼈다. 오늘 하루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 그는 사진첩을 덮고 침대로 향했다. 하지만 잠들기 전 그는 침대 옆 테이블에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서연이 그에게 웃으며 다가오는 꿈이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 얼굴은 소연의 얼굴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에는 다영과 다은이 서 있었다. 그들 모두 손을 내밀며 그를 부르고 있었다. 준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목걸이가 새벽빛에 반짝이고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준호는 일찍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그는 이미 회사로 향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부엌에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다영과 다은이 이미 일어나 박 관리인과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회장님 일어나셨군요. 박 관리인이 말했다. 아이들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엄마 아플 때 항상 아침 준비해요. 다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계란 프라이 잘할 수 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오늘 아침은 너희가 준비한 계란 프라이를 먹어볼까? 다영의 눈이 반짝였다. 아이는 재빨리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 조심스럽게 프라이팬에 깼다. 다은이는 토스트를 잘해요. 다영이 자매를 소개했다. 다은은 수줍게 웃으며 토스터에 빵을 넣었다. 준호는 아이들이 부엌에서 익숙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미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니 그들의 일상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식탁에 앉아 아이들이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준호는 오랜만에 집에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다시 깨달았다. 단순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다. 오늘 학교에 가야 하나요? 다은이 물었다. 준호는 생각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오늘은 쉬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엄마가 걱정될 텐데 오늘은 학교 대신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 그가 제안했다. 아이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학교 안 가도 돼요? 응, 오늘 하루는 특별히. 준호가 대답했다. 엄마 상태도 확인해봐야 하고. 아침 식사 후 준호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그의 비서는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다. 회장님,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있습니다만 부회장에게 맡기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오늘은 못 갈 것 같네. 전화를 끊고 준호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문득 궁금해졌다. 너희 아빠는 어디 계시니?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영과 다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다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교통사고로?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5년 전 교통사고. 그것은 그의 가족이 사고를 당한 시기와 일치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를 혼자 키우셨어요. 다은이 이어서 말했다. 엄마는 슈퍼히어로예요.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아파요. 준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의 장난일까? 병원에 도착하자 소연은 이미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있었다. 그녀의 상태는 전날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엄마! 다영과 다은이 소리치며 달려갔다. 소연은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맞이했다. 우리 딸들, 잘 지냈어? 아이들은 신나게 준호의 집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넓은 정원, 큰 TV, 푹신한 침대, 그리고 맛있는 간식까지. 소연은 미안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많이 번거로우셨겠네요. 전혀요. 준호가 말했다.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이에요. 소연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제가 자랑스러운 부분이죠. 저희가 많이 부족해도 아이들만큼은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의사가 병실에 들어왔다.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어요. 앞으로 2주 정도 더 입원하며 치료받고 그 후에는 정기적인 투석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걱정 마세요. 준호가 말했다.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소연은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괜찮아요.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준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의사가 떠난 후 아이들은 병실 한쪽에서 엄마가 준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소연과 준호는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소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 저희 같은 낯선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도와주시는 건가요? 준호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꺼냈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소연의 눈이 커졌다. 그건 제 남편이 준 거예요. 결혼기념일 선물이었죠.
남편 성함이?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지훈이었어요. 소연이 대답했다.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그의 상상처럼 서연이 이중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여전히 목걸이는 수수께끼였다. 이 목걸이는? 준호가 말을 꺼냈다. 제가 아내에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에요. 제 아내도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쌍둥이 딸들과 함께. 소연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동정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영이와 다은이가 제 딸들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다. 정말 이상한 우연이네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사고로 가족을 잃고 그리고 같은 목걸이. 준호가 덧붙였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해와 공감이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다.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호가 화제를 바꿨다. 걱정이에요. 제가 태어날 때까지 누가 아이들을 돌봐줄지.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제가 돌보겠습니다. 준호가 자신도 놀라는 결심을 내렸다. 제 집에서 지내면서 학교도 다닐 수 있어요. 운전기사가 등하교도 도와줄 수 있고요.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주실 건가요? 우리는 그저 낯선 사람들이라고요? 준호가 그녀의 말을 받았다.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운명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했다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준호가 말했다. 그저 건강해지세요.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나온 후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쇼핑몰을 향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주기 위해서였다. 새 옷, 학용품,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까지. 이렇게까지 안 사주셔도 돼요. 다영이 수줍게 말했다. 괜찮아. 너희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 필요한 건 다 있어야지. 준호가 대답했다. 쇼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문득 깨달았다. 오랜만에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쁨을 다시 찾게 해주었다. 저녁 식사 후 준호는 아이들에게 집 안을 더 자세히 보여주기로 했다. 하지만 2층 복도 끝에 있는 한 방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저 방은 뭐예요? 다은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들어가면 안 되는 방이야. 비밀의 방이군요. 다영이 흥미롭게 말했다. 동화책에 나오는 것처럼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쓴웃음만 나왔다. 그래, 비밀의 방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준호는 다시 그 방 앞에 서 있었다. 5년 동안 그는 이 방의 문을 열지 않았다. 지민과 지연의 방이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시간이 멈춘 공간.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분홍색 벽지, 아기자기한 인형들,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나란히 놓인 2개의 침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준호는 천천히 방을 둘러보았다. 책장에는 아이들이 좋아했던 동화책들이 꽂혀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행복했던 시절의 추억들. 그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 액자를 집어들었다. 서연과 쌍둥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아래 서랍을 열자 작은 보석함이 나왔다. 그 안에는 서연의 결혼 반지와 몇 가지 액세서리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서연의 목걸이는 여기 있었다. 사고 당일 그녀는 목걸이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아마도 집에 두고 간 것 같았다. 그렇다면 다영이가 팔았던 목걸이는 어디서 온 것일까? 똑같은 디자인이 우연히 존재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준호는 더 큰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 모든 우연이 그를 소연과 아이들에게 이끈 것이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는 보석함을 닫고 방을 나왔다. 그리고 처음으로 문을 잠그지 않았다. 아마도 때가 되면 다영과 다은에게 이 방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2주가 지났다. 병원에서의 집중 치료 덕분에 소연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퇴원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앞으로도 정기적인 투석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준호는 소연이 퇴원하는 날 직접 병원에 찾아갔다. 다영과 다은도 함께였다. 아이들은 지난 2주 동안 준호의 집에서 지내며 학교에 다녔다.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적응한 모습이었다. 엄마. 아이들이 병실로 달려가 소연을 꼭 안았다. 소연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을 맞았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다. 우리 딸들 보고 싶었어. 저희도요, 엄마. 다영이 말했다. 하지만 준호 아저씨가 잘 돌봐주셨어요. 그래? 소연이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천만에요. 준호가 대답했다. 오히려 제가 즐거웠습니다. 집이 아이들 덕분에 활기를 찾은 것 같아요. 퇴원 수속을 마친 후 그들은 준호의 차에 올랐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우리 집으로 가는 건가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됩니다. 당신 상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제 집에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쪽이 병원과도 가깝고 필요할 때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소연은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폐를 끼쳤는데. 폐가 아니에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오히려 제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집이 다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소연은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도 어쩌면 이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 모두 상실의 아픔을 겪었고 어쩌면 서로에게서 위로를 찾고 있는지도. 준호의 집에 도착하자 다영과 다은은 신이 나서 엄마에게 집안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난 2주 동안 이 집의 구석구석을 탐험했고 이제는 이곳이 조금은 자신들의 집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다. 엄마, 이리 와봐요. 다은이 소연의 손을 잡아 끌었다. 준호 아저씨 정원에 진짜 분수가 있어요. 소연은 아이들의 열정에 미소 지으며 따라갔다. 준호는 그들을 바라보다가 박관리인에게 다가갔다. 손님방 옆방도 준비해주세요. 박소연 씨를 위한 방이요. 네, 회장님. 박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난 2주 동안 많은 변화를 목격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준호 자신에게서 나타났다. 그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저녁에 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연은 조용히 준호를 관찰했다. 그는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가끔은 웃기까지 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갑고 무표정한 남자와는 달랐다. 점심엔 뭐 먹었어? 준호가 다영에게 물었다. 오늘은 친구랑 급식 바꿔 먹었어요. 다영이 대답했다. 친구가 김치찌개 싫어해서 제가 먹고 대신 제 제육볶음을 줬어요. 그래? 너 제육볶음 좋아하잖아. 준호가 말했다. 네, 하지만 친구가 더 좋아하니까요. 소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놀랐다. 준호가 다영의 식습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의외였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정말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인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난 후 아이들은 숙제를 하러 방으로 올라갔다. 소연과 준호는 거실에 남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다. 정말 고맙습니다. 소연이 말했다. 아이들이 많이 행복해 보여요. 당신 덕분에.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아이들이 제게 행복을 가져다 준 겁니다. 오랫동안 이 집에는 웃음소리가 없었어요. 저희가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할지. 소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준호가 말했다. 여기 충분히 공간도 있고 아이들도 이제 적응했고 당신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잖아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어요. 제가 일할 수 있게 되면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건 준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사실 제 회사 복지재단에서 일자리가 있어요. 당신이 관심 있으시다면 건강이 회복된 후에 일해보는 건 어떨까요? 소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제가 어떤 일을? 당신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다고 했죠? 우리 재단에선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필요해요. 소연은 놀란 표정이었다. 제 전공을 어떻게 아셨어요? 준호는 살짝 당황했다. 아, 그게 병원 서류를 보다가 알게 됐어요. 사실 그는 소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조사를 했었다. 하지만 그걸 말하면 소연이 불편해할 것 같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 준호는 문득 소연의 얼굴이 서연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이제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소연의 눈은 더 깊고 웃을 때 생기는 주름이 다르고 목소리의 톤도 달랐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는 그 차이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소연은 서연을 대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특별한 존재였다. 제안 감사합니다. 소연이 마침내 말했다. 건강이 좀 더 나아지면 꼭 일하고 싶어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텅 비고 차가운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그곳에는 생기와 따뜻함이 돌아왔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2주 동안 회사를 거의 비운 상태였고 이제는 돌아가야 할 때였다. 부엌에 내려가자 소연이 이미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에 계란을 조리하고 있었다. 아, 일어나셨군요. 소연이 미소 지었다. 아침 준비했어요. 작은 보답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준호는 놀랐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저도 무언가 하고 싶어요. 소연이 말했다. 게다가 요리하는 건 좋아하거든요. 식탁에는 이미 토스트, 과일, 그리고 따뜻한 커피가 준비되어 있었다.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아침 식사였다. 아이들은? 준호가 물었다. 아직 자고 있어요. 오늘은 학교에 늦게 가는 날이라고 했어요. 준호는 식탁에 앉아 소연이 내민 계란 프라이를 맛보았다. 맛있네요. 다행이에요. 소연이 미소 지었다. 아이들이 당신이 아침을 거의 안 드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준호는 놀랐다. 그는 정말 아침을 거의 먹지 않았다. 보통은 회사에서 커피 한 잔으로 때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연이 그런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쓰는 것이 감동적이었다. 오늘 회사에 가시나요? 소연이 물었다. 네, 너무 오래 비웠더니 일이 많이 쌓였을 것 같아요. 아이들 등교는 제가 챙길게요. 걱정 마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저녁에는 일찍 돌아올게요. 그는 말하고 나서야 자신이 한 말을 깨달았다. 일찍 돌아온다. 마치 이곳이 진짜 가정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생각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출근길, 준호는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인사했고 회사에 도착해서도 직원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모두가 그의 변화에 놀란 표정이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비서가 사무실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지난 2주 동안의 주요 보고서와 회의록을 준비했습니다. 고맙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간략히 알려주게. 비서는 준호의 달라진 태도에 놀란 듯했지만 곧 전문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업무 내용을 설명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다. 5년 동안 그는 이런 풍경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준호는 약속대로 일찍 집에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음식 냄새가 그를 맞이했다. 그는 부엌으로 향했다. 소연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다영과 다은은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아, 오셨어요? 소연이 환하게 웃었다. 저녁 거의 준비됐어요. 준호 아저씨, 다영이 반갑게 외쳤다. 오늘 학교에서 100점 맞았어요. 정말? 축하해. 준호가 미소 지었다. 뭐 과목이었어? 수학이요. 아저씨가 가르쳐주신 덕분이에요. 준호는 기뻤다. 지난 주말에 다영이 수학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보고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 작은 도움이 아이에게 큰 자신감을 준 것 같았다. 다은이는? 준호가 다른 쌍둥이를 바라보았다. 다은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저는 미술 시간에 그림이 전시됐어요. 와, 그거 정말 대단한데? 준호가 감탄했다. 그림 가져왔어? 보고 싶은데. 다은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그림을 꺼냈다. 가족을 그린 그림이었다. 소연, 다영, 다은, 그리고 준호도 그림 속에 있었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다은이 자신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깊이 감동시켰다. 정말 멋진 그림이구나. 그는 마침내 말했다. 정말 잘 그렸어. 다은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준호와 소연은 그 이야기를 즐겁게 들었다. 식사가 끝난 후 준호는 소연에게 제안했다. 오늘 날씨가 좋은데 정원에서 차 한잔 할까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아이들은 숙제마저 하라고 할게요. 두 사람은 정원의 벤치에 앉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정원의 분수에서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어땠어요? 소연이 물었다. 좋았어요. 준호가 대답했다. 오랜만에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올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소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아이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특히 다영이는 수학 100점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 했죠.
다은이 그림에 제가 있어서 놀랐어요. 준호가 말했다. 다은이가 당신을 많이 좋아해요. 다영이도요. 두 아이 모두 아빠 없이 자라서 당신이 아빠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준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저도 아이들을 많이 좋아해요. 처음에는 제 딸들이 생각나서 도와준 거였지만 이제는 다영이와 다은이 자체로 소중해요. 당신이 그런 마음이라서 다행이에요. 소연이 말했다. 처음에는 당신이 저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했거든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인생에는 가끔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소연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했다. 그런 것 같네요. 두 번째 기회. 그들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말없이도 통하는 무언가가 그들 사이에 형성되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다. 서울은 하얀 눈으로 덮였고 준호의 집 정원도 새하얀 눈 속에 잠겼다. 소연과 아이들이 준호의 집에 온 지 이제 3개월이 지났다. 소연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었다. 정기적인 투석과 약물 치료 덕분에 그녀는 거의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그녀는 준호의 회사 복지재단에서 일을 시작했다. 준호는 소연이 일을 시작한 것을 기뻐했다. 그녀는 놀라운 재능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불과 2주 만에 그녀는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런칭했고 모든 동료들의 신뢰를 얻었다. 소연 씨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재단 이사가 준호에게 말했다. 그녀의 아이디어 덕분에 우리 장학 사업이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준호는 뿌듯했다. 그는 소연을 밀어주기 위해 특별 대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순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어느 저녁 준호는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다. 집에 들어서자 그는 낯선 광경을 마주했다. 평소 조용한 저택이 웃음소리와 음악으로 가득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연과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큰 트리가 거실 중앙에 세워져 있었고 다영과 다은은 신나게 트리에 장식품을 달고 있었다. 준호 씨, 소연이 그를 발견하고 미소 지었다.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기로 했어요. 괜찮죠? 준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이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 것은 5년 만이었다. 서연과 아이들이 떠난 후 그는 어떤 명절이나 기념일도 챙기지 않았다. 물론이죠.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정말 아름답네요. 와서 도와주세요. 다영이 외쳤다. 아직 꼭대기에 별을 달아야 해요. 준호는 코트를 벗고 그들에게 합류했다. 그는 다은을 어깨에 태워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게 도왔다. 아이의 기쁨에 찬 웃음이 집안에 울려 퍼졌다. 이제 불을 켜볼까? 준호가 제안했다. 소연이 스위치를 누르자 트리의 전구들이 일제히 밝게 빛났다. 다양한 색상의 불빛이 거실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다. 와, 정말 예뻐요. 다영과 다은이 동시에 외쳤다. 준호는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소연과 아이들 덕분이었다. 저녁 먹을까요? 소연이 부엌 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터키구이, 감자 요리, 샐러드, 그리고 와인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아이들을 위한 포도주스도 있었다.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한 거예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다. 오늘 일찍 퇴근했어요. 소연이 대답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같이 장보고 요리했죠. 저녁 식사는 즐거웠다. 준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다영과 다은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소연은 재단에서의 새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식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준호가 말했다. 잠깐, 다들 자리에 앉아 있어봐. 내가 준비한 게 있어. 그는 서재로 가서 몇 개의 작은 상자를 가져왔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아직 크리스마스가 아니잖아요? 다영이 놀라서 말했다. 맞아. 하지만 미리 조금 나눠주고 싶었어. 준호가 미소 지었다. 그는 다영에게 첫 번째 상자를 건넸다. 안에는 고급 수학 문제집과 함께 예쁜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내가 수학을 좋아하니까 특별한 문제집을 골랐어. 그리고 만년필은 공부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다영은 감격해서 준호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아저씨.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다은의 차례였다.
그녀의 상자에는 고급 미술 도구 세트가 들어있었다. 물감, 붓, 스케치북, 그리고 전문가용 색연필까지. 내 그림 실력을 더 발전시키면 좋겠어서 준호가 말했다. 다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걸. 마지막으로 준호는 소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소연이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은팔찌가 나왔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의 팔찌였다. 이건 소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우리 집에 가져온 행복에 대한. 소연은 팔찌를 손목에 차보았다. 완벽하게 어울렸다. 저는 준비한 게 없는데. 소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과 아이들이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게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니까.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준호와 소연은 트리불빛 아래 와인을 마시며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행복하세요? 소연이 조용히 물었다.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네, 행복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네요. 당신은요? 소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요. 아이들도 정말 행복해 보여요. 준호 씨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온전해진 것 같아요. 가족. 준호가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다. 당신들이 제 가족이 되어준 것 같네요. 소연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저희도 준호 씨가 가족처럼 느껴져요.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은 놀라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소연 씨, 준호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점점 더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소연의 눈이 커졌다. 준호 씨, 서둘러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준호가 말했다. 그저 제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이 처음에는 서연이와 닮아서 눈길을 끌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당신을 생각하게 됐어요. 당신은 당신 자체로 특별해요. 소연은 잠시 말없이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저도 비슷한 감정이 있어요. 하지만 조금 혼란스러워요. 우리가 만난 상황이 특별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때문에 더 신중해져야 하고. 이해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들은 다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더 편안한 침묵이었다.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그들은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며칠 후 준호는 특별한 결심을 했다. 그는 비밀의 방에 대해 소연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들이 이 집에서 지낸 지 3개월이 지났고 이제는 그들도 이 가족의 일부라고 느껴졌다. 저녁 식사 후 준호는 가족 모두를 거실로 불렀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이 집에는 항상 닫혀있던 방이 있죠? 아이들이 비밀의 방이라고 부르던. 다영과 다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 그 방을 함께 열어보려고 해요. 준호가 말했다. 그건 제 딸들, 지민이와 지연이의 방이에요. 소연이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는 괜찮아요. 여러분이 저에게 힘을 주셨으니까요. 그들은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비밀의 방 앞에 섰다. 준호는 키를 꺼내 문을 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다영과 다은은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지민이와 지연이 방이었구나. 다영이 경외감을 담아 말했다. 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2개, 인형들,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사진 속에 있는 분이 아저씨 부인이셨어요? 다은이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래, 준호가 대답했다. 윤서연이라고 해. 지민이와 지연이 엄마였지. 예쁘시네요, 다영이 말했다. 많이 보고 싶겠어요. 준호는 목이 메었다. 그래, 많이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소연은 준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이렇게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정말 큰 의미가 있어요. 준호는 미소 지었다. 이제 이 방을 계속 닫아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민이와 지연이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날 밤 준호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다. 그는 꿈에서 서연과 딸들을 만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평화로운 만남이었다. 꿈속에서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행복해요. 당신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해요. 눈 내리는 1월의 어느 날 준호는 사무실에서 중요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여성 방문객이 오셨습니다. 박소연 씨라고 하시는데요. 준호는 놀랐다. 소연이 회사에 온 것은 처음이었다. 들어오시라고 해. 소연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이들 괜찮아요? 아이들은 괜찮아요. 소연이 대답했다. 그냥 준호 씨에게 할 말이 있어서요. 준호는 소파를 가리켰다. 앉아요? 차 한잔 할래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사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준호는 그녀 앞에 앉았다. 무슨 일이죠? 3개월 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소연이 말을 꺼냈다. 제가 아이들에게서 목걸이를 샀다고 하셨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심장 모양 목걸이요. 그런데 사실 그 목걸이는 제 것이 아니었어요. 소연이 고백했다. 준호는 놀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걸이는 제 남편 것도 아니었고 저도 전에 본 적 없었어요. 소연이 설명했다. 아이들이 어디선가 주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화를 냈는데 아이들이 엄마 약값을 벌기 위해 그랬다고 해서 더 묻지 않았어요. 준호의 마음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럼 아이들은 그 목걸이를 어디서 구한 거죠? 오늘 아침에야 알게 됐어요. 소연이 계속했다. 다영이가 고백했어요. 그날 남산 공원에서 누군가 땅에 떨어뜨린 목걸이를 주웠다고 해요. 정확히는 당신이 앉아있던 벤치 근처에서요. 준호는 갑자기 깨달았다. 그날이 서연의 생일이었고 그는 그녀를 생각하며 공원에 갔었다. 그리고 아마도 자신이 지갑에서 서연의 사진을 꺼내보다가 실수로 목걸이를 떨어뜨렸을 것이다. 서연의 사진과 함께 그는 항상 그 목걸이도 지갑에 넣어두었으니까. 이제 모든 게 이해돼요. 준호가 중얼거렸다. 정말 죄송해요. 소연이 고개를 숙였다.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니. 그리고 제가 진작 확인하지 않아서. 괜찮아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히려 그 덕분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운명이었나 봐요. 소연은 준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걱정됐어요. 혹시 처음부터 당신의 호의가 목걸이 때문이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까봐. 준호는 그녀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소연 씨, 맞아요. 처음에는 목걸이 때문에 당신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유로 당신과 아이들을 생각해요. 당신들은 제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줬어요. 이제 당신들은 제 가족이에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준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오늘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지 상자였다. 너무 서두르는 걸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만난 지 3개월밖에 안 됐지만 제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을 가진 적은 없었어요.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보았다. 결혼해 주시겠어요? 준호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제게 2번째 기회를 주시겠어요? 당신과 다영이, 다은이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어요.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준호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이 조여들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소연이 미소 지었다. 그들도 이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이죠. 당신 말이 맞아요. 오늘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봐요. 소연이 제안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일찍 귀가했다. 그는 소연과 함께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다. 다영아, 다은아, 너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준호가 말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너희 엄마를 많이 사랑해.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리고 너희 2명도 내 딸처럼 사랑해. 우리가 함께 가족이 되면 어떨까 해서. 결혼하시게요? 다영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준호와 소연은 놀랐다. 어떻게 알았어? 소연이 물었다. 우리가 눈치 없는 줄 아세요? 다은이 미소 지었다. 아저씨가 엄마 손잡을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는 거 다 봤어요. 모두가 웃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준호가 물었다. 괜찮을까? 다영과 다은은 서로를 바라본 후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그럼 이제 준호 아저씨를 뭐라고 불러야 해요? 다영이 물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건 너희가 편한 대로 불러도 돼. 다은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준호의 심장이 뛰었다. 그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럼 아빠. 두 아이가 동시에 외치며 준호에게 달려들어 안겼다. 소연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한 팔로 아이들을 안고 다른 팔로 소연을 끌어안았다. 이렇게 그들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봄이 왔고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어느 날 준호와 소연의 결혼식이 열렸다. 한남동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된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다영과 다은은 예쁜 드레스를 입고 꽃을 뿌리는 역할을 맡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제 선언합니다. 주례자가 말했다. 두 분은 이제 부부입니다. 준호는 소연에게 키스했고 모든 하객들이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식이 끝난 후 준호는 소연에게 특별한 선물을 건넸다. 그것은 새로운 심장 모양 목걸이였다. 뒷면에는 두 번째 기회, 영원한 사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목걸이가 우리의 시작이었으니 새로운 목걸이로 우리의 새 출발을 기념하고 싶었어요. 준호가 말했다. 소연은 감동하여 목걸이를 받았다.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네요. 엄마, 아빠. 다영과 다은이 그들에게 달려왔다. 사진 찍어요. 네 사람은 함께 사진을 찍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다.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아이들이 잠든 후 준호와 소연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행복해요? 준호가 물었다. 소연은 미소 지었다. 너무 행복해요. 인생에서 이런 두 번째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이와 아이들이 떠난 후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였던 거죠. 소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우리 모두에게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 셈이네요. 그래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그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서로에게서 위로와 사랑을 찾은 두 사람. 그리고 그들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새로운 가족.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인생을 바꾸어 놓는다. 목걸이 하나가 두 가족의 운명을 바꾸었고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선물했다. 그것이 우연이든 운명이든 중요한 것은 그 기회를 잡을 용기가 있느냐는 것이다. 준호와 소연은 그 용기를 가졌고 이제 그들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걸어가고 있었다.